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그 107회 그 전산회계 기출문제 이론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 문제 1번부터 한번 볼까요? 1번, 다음 중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 찾으래요. 자, 자산은 현재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지하고 있고, 지금 자산이 우리 재무제표에 기록하는 많은 숫자들이 현재 사건이에요, 과거 사건이에요. 영수증이 나오려면 현재 벌어진 일이어야 돼요, 과거에 벌써 벌어진 일이어야 돼요. 그래서 시점이 우리 과거 시점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여기 자산은 현재 사건이 아니라 과거 사건이에요.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되는 것들, 그걸 자산이라고 한다. 제가 과거라 그랬지 우리 기업 회계 기준에서 현재란 말 쓰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얘가 틀린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두 번째, 여기 부채는 과거 사건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요. 여기도 발생하였으며 경제적 효익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의 의무이다. 지금 2번 같은 경우에 사용이 미래 의무, 예상되는 의무라고 나와 있단 말이죠. 얘는 미래 의무, 지금 의무가 아니라 발생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발생을 해서 유출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그 미래의 예상되는 의무다. 물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채는 경제적인 현재 의무. 미래의 의무, 현재 시점에서 어, 현재 현재 의무죠. 현재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과거에 발생해서 현재에도 지급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현재 발생 의무다. 요게 차이 났네요. 처음부터 급수가 올라가게 되면 일본 문제는 우리 다른 시험도 그렇지만 뭔가 말이 많아. 그리고 문제가 어려워. 그래서 사람들이 일본 문제 보면서부터 맹분 생기게 만든단 말이죠. 여기도 그게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근데 여하튼 간에 이런 내용들은 지금 여기 교재에서 교재가 아니라 기업회계 기준에 있는 내용들이 시험 문제로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많은 것을 손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글자 그 안에 있는 것 중에서 몇 가지만 조금씩 바꾼단 말이죠. 그래서 제대로 봐두지 않으면 좀 많이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회계 1급 보실 때 이런 문제 나오면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죠. 저기 받자마자 풀지 말란 얘기예요. 이거는 글자 많으면 나중에 본다 무조건. 이게 제일 힘이 현명한 것 같아. 그다음에 세 번째, 수익은 자산의 유입 또는 부채의 감소에 따라 자본의 증가. 수익의 정의가 제가 자본의 증가라고 말씀해드렸었죠. 초래하는 특정 회계 기간 동안이죠. 수익 비용은 다 동안의 개념이에요.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 효익의 증가로서 지분 참여자에게 대한 출연과 관련된 건 자본 개정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본은 빼야죠. 자본과 출연된 것은 제외한다. 그리고 얘를 학습하는 방법은 요런 내용들을 갖다가 잘 익혀놓는 거야. 맞는 것들을. 왜요? 그게 실제 기업회계 기준에서 똑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게 계속 바뀔까? 항상 똑같아야 될까?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회계 2급, 1급 계속 진행하시면서 요런 맞는 거, 틀리는 거, 특히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걔네들만 계속 반복해서 잘 읽어 놓으시더라도 딱 급수가 높거나 다른 데서 문제가 나왔을 때 구분하기가 되게 수월해져요. 반복적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3번은 제대로 설명이 다 잘 되어 있고요. 4번 비용은 여기 이번엔 비용 얘기 나오죠. 비용은 자산의 유출 또는 부채의 증가에 따라 자본의 감소, 여기까지는 맞죠. 초래하는 특정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 효익의 감소로서 밑에 지분 참여지에 대한 분배를 제외하며 정상 영업활동 일환이나 그 이외의
활동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 포함합니다. 포함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요거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한다. 요거만 잘못된 거예요. 자, 그래서 해당되는 답은 3번이 제대로 설명했다고 보시면 되겠다는 얘기고요. 되게 길었어. 하여튼 말거리 많은 거 맨 마지막에 하세요. 실기 다 끝나고. 자, 그 다음에 2번 재고자산, 기말 재고자산의 수량 결정 방법. 이런 거 빨리빨리 풀라고요. 수량 결정 방법 뭐뭐 있었어요? 실질재고조사법. 이거 하나요? 계속기록법. 참 특이하다. 왜 뒤에 거부터 하지? 앞에 거부터 안 하나? 설명해 주실 때 실제 제곱 먼저 설명해 주시고. 브라보. 역시 나보다 더 나아야지. 그래서 여기 나머지 것들은 뭐 있었죠? 나머지 것들은 그 수량이 아니라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들 있죠. 단가 결정하는 방법, 개별법,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위선출법. 여러분이 회계 1급에서는 혹시 모르니까 소매제곱법까지 걘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명해 드릴 때도 그렇게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 법 섞어놓고 성격 다른 걸 사지라고. 자, 그러면 여기는 나하고 마네요. 그럼 2번이 답이겠고. 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수표 중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분류되지 않는 게 어떤 거냐요? 이것도 얘기해 드렸죠. 회계 1급이라고 다 어려운 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 읽어보고 이렇게 금방금방 찾을 수 있는 답만 체크하고 그 다음에 실기 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유형자산은 사용목적이죠. 장기간 사용목적. 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토지, 기업의 보유 목적 상관없이 모두 유형자산으로 한다. 얘 만약에 투자 목적이면 뭐라고 기록하기로 했어요? 투자부동산. 얘를 갖다가 판매 목적으로 갖고 있으면 판매 목적, 상품 다르죠.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얘는 틀린 말이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유형자산 취득할 때 발생한 부대비용 모두 취득 원가로 처리한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죠? 세 번째, 유형자산을 취득한 후에 취득하고 난 다음에 사용해야 되겠죠. 취득 후 발생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모든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합니까?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도 있습니까? 그죠? 이거 지금 뭐 물어본 거예요? 자본적 지출,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 제가 유형자산은 취득 과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용 과정이 있었죠. 사용 과정에서 이슈가 두 개 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이슈는 자본적 지출이냐, 수익적 지출이냐, 이거 찾는 거. 두 번째는 감가상각비. 제가 큰 틀로 적어드린 내용들이 괜히 그렇게 적어드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사용 후, 사용 과정이면서 여기서 나오는 거, 모든 지출을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모든 비용을,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모든 지출을 갖다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그러면 아니지. 자본적 지출도 있지. 금방 아는데 그렇게 하면 금방 아니까 말을 좀 바꾸는 거예요. 단기 비용 처리한다. 그래서 여기는 의미가 자본적 지출도 있기 때문에 얘는 자산 처리하는 거잖아요. 자, 요거 단기 비용 여기만 처리하는 거 아니죠? 문제에서 물어볼 때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모든 유형자산은 감가상각한다. 유형자산 모두 다 감가상각하나요? 그래, 그건 알겠는데 그럼 감가상각 안 하는 거 뭐 있어요? 토지. 또 가르쳐준 사람보다 나아야 될 거 아니야. 토지 하나 얘기하고선 입 꾹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해? 건설 중인 자산. 맞아. 예, 다음번에는 꼭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도 한번 봐볼까요? 다음은 한국의 단기 매매증권 관련 자료래요. 단기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영업의 손익 얼마일까요? 물어보고 있네요. 자, A사 주식을 취득했는데 원가는 50만원. 그 다음에 기말 공정가액은 70만원. 그러면 20만원.
돈 늘어났죠. 그럼 얘는 회계 처리하게 되면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이 되죠.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은 영업 외 수익에 해당되죠. 그럼 여기 20만 원은 플러스가 되겠구나. 그 다음에 B사의 취득원가는 30만 원, 기말 공정가액은 20만 원. 그럼 여기서는 마이너스 10만 원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사로부터 현금 배당금 받았대요. 5만 원. 그럼 5만 원 받은 거는 계정 뭐라고 써야 돼요? 배당금 수익. 이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죠. 그럼 5만 원이 추가되겠네요. 그 다음에 단기 초 25만 원에 취득한 C사의 주식을 단기 30만 원에 처분했대요. 그럼 처분 손실이 발생하겠어요? 처분 이익이 발생하겠어요? 처분 이익 얼마? 5만 원. 이렇게 생기겠죠. 그러면 얼마가 플러스 될까요? 20만 원이 답은 몇 번? 1번. 됐죠?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죠. 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런데 사채를 할인 발행한 경우 매년 액면 이자는 동일하다. 맞아요? 틀려요? 자, 봐요. 사채를 발행했을 때 액면에 10% 줄게요. 그러면 매년 똑같은 금액 10%씩 줘야겠죠. 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동일하다. 매년 지급해 줘야 되는 이자는 10% 주기로 했으면 매년 10% 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사채를 할증 발행한 경우 매년 유효 이자율은 뭐죠? 매년 유효 이자는 증가한다. 이게 뭐야? 이거 감소해요. 여러분 이거 제가 설명 안 해드렸을 거예요. 요 문제는 사실 여러분이 배운 범위 내에서 답이 요걸로 딱 나온 걸로 끝이에요. 요 밑에 것들은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해 드리지 않고 세무 2급 때 설명합니다. 요 밑에 것들은요. 지난번에 제가 사채에서 회계 1급에서 알려드렸던 건 어떤 거였었냐면, 사채의 발행가액,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할인 발행, 할증 발행 구분하는 거 있었죠. 할인 발행 또는 할증 발행, 요 정도 거. 그 다음에 회계 처리하는 거, 그거까지만 알려 드렸어요. 회계 처리할 때는 어떻게 이렇게요. 사채 액면이 대변에 사채 액면이 100만 원짜리였었고, 얘를 발행할 때 보통 예금 발행하고 나서 돈이 들어온다 그랬었잖아요.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들어온 금액은 예를 들어서 95만 원만 이렇게 들어왔을 때, 나머지 차이 나는 것은 일단 얘 금액으로 봤을 때 할인 발행이에요, 할증 발행이에요? 할인 발행이죠. 그래서 차이 나는 5만 원을 뭐라고 기록하라 그랬어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서 5만 원 이렇게 쓰라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요 보통 예금, 여기 보통 예금의 5만 원을 우리 또 뭐라고도 불렀어요? 이 금액을 발행가액이라고도 불렀었죠. 요거 회계 1급에서 요 내용을 벌써 알고 계셔야지 또 세무 2급 또 설명할 때 그냥 그것도 연결이 돼요. 얘를 우린 발행가액이라고도 부르고요. 또는 장부가액이라고도 부른다 그랬어요. 장부가액. 요 보통 우리가 받은 거요. 발행가액은 5만 원은 어떻게 결정이 되죠? 이 발행되는 가액이 결정된 것은 사채 액면의 현재 가치와 지급되는 이자의 현재 가치 두 개를 합쳐서 발행가액이 결정돼요 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안 나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문제 나오면 찾을 수 있는 것만 하고 그냥 찍으셔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아시겠죠? 나머지 것은 제가 아직 설명해 드리지 않았어요. 자, 일단은 여기 6번은 넘어가기로 합니다. 그래도 답은 1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계정 과목과 자본 항목의 분류.
자본기종 외우고 계시면 이 문제는 되게 쉬운 문제겠죠. 볼까요? 주식 발행 초과금은 이익잉여금인가요? 주식 발행 초과금 어디에 들어가요? 여기 자본잉여금이에요. 틀렸죠?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요? 얘는 자본 조정 맞네요. 그 다음에 자기 주식은요? 얘도 자본 조정이죠. 그 다음에 매도하는 증권 평가 손익은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예, 잘 외웠으니까 금방 나오죠. 얘도 자본 규정은요 외우지 않고 맞추기가 무지하게 어려워요. 근데 외우면 너무 쉽게 맞춰요. 그래서 지금도 자본 규정 제가 물어봤을 때 머릿속에서 그때는 외웠는데 지금은 까먹었죠. 언제까지만 외우고 계세요? 세무 여러분 자격증 따려고 하는 데까지만 외우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를 봅니다. 8번 문제는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을 경우 단기의 당기순이익과 차기의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일단 당기순이익부터 한번 보자고요. 자,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다는 거 아까 엘리베이터 갖고 설명을 해볼게요. 엘리베이터는 자본적 지출이죠. 그래서 건물에서 10,000원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얘를 수선비 10,000원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건물은 자산 계정이잖아요. 자산 계정으로 써야 되는데 자산 계정을 안 썼으니 자산은 과대평가가 됐을까요? 과소평가가 됐을까요? 이 자산은 과소평가가 되겠죠. 근데 비용은 어때요? 이 비용 계정은 쓰면 안 되는데 썼죠. 그러니까 비용 계정은 과대평가가 되겠죠.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러면 다 똑같죠? 자산하고 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랬어요. 이익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랬죠. 자본 계정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랬죠. 법인세 비용도 같은 방향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셔요? 자, 그렇다면 당기순이익은 이익이라고 봤을 때 이익은 과대예요, 과소예요? 이익 똑같이 과소가 되겠죠. 과소 답은 요거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자, 이렇게 표시가 된다면 차기의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표시될까? 차기의 당기순이익은 이거 잘못했네. 과소지, 그죠? 당기순이익은 과소가 평가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차기의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여기서 차기율로 넘어가는 금액이 지금 적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차기 당기순이 헷갈려. 잠깐 쉬었다가요. 자, 지금 제가 조금 순간 당황했던 게 지금 차기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시험 문제 내게 되면 이 정도에 대해서만 주로 물어보는 게 뭐 보편적이었었는데 차기까지 물어봤어.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요. 지금 수선비를 건물에다가 포함시켜야 되잖아요. 원래는. 그죠? 그래서 건물 가격이 더 증가하겠죠. 근데 증가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지금 증가시키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다음 해가 됐어요. 건물은 감가상각해야 되잖아요. 그럼 감가상각비가 적게 나오겠어요? 많이 나오겠어요? 금액을 갖다가 건물에다가 포함시켜야 되는데 포함을 안 시켰기 때문에 다음에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 감가상각비는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거 판관비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더 큰 금액이 아니라 더 적은 금액을 감가상각하니까 감가상각비가 작겠어요? 크겠어요? 더 적죠? 아니 100만원짜리 감가상각할 때하고 50만원짜리 감가상각하면은 감가상각비가 자산이 크면 감가상각비도 크게 계산될 거고 그다음에 자산 가격이 작으면 감가상각비도 작게 계산되겠죠. 근데 얘는 자산이 지금 작은 상태니까 다음에 감가상각을 하더라도 감가상각비가 더 적게 계산되겠죠. 그럼 감가상각비가 적게 계산되면 당기순이익은 더 크게 계산되겠죠. 지금 그거 물어본 거야.
그래서 제가 이게 뭐야 강가하기까지 물어본 거야. 그래서 차기까지 연결되는 거는 바로 자본적 지출로 건물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해에는 감가상각비가 더 적게 계산된다는 거예요. 그럼 비용이 적어지니까 당기순이익은 커지겠죠. 그래서 과대라고 해서 여기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요거는 만만치 않아. 회계 1급치고는 그래서 다음 단계까지를 물어본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회계 1급에서는 8번 문제까지가 재무회계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 지난번에 시험 보셨던 분이 진짜 어렵게 나왔다고 아우성을 쳤던 느낌이 들어요. 자, 9번 문제부터는요. 우리가 배웠던 원가계산 문제예요. 9번부터 12번까지고요. 자,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메모원가에 해당되지 않는 것 찾으라는데 메모원가라는 뜻은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는 원가예요? 없는 원가예요? 그럼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는 원가 메모원가의 상대적인 걸로 뭐 배우셨어요? 기회 기회원가예요. 기회원가는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다 없다. 그건 기회원가는 내가 선택하는 거니까 그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는 원가죠. 그렇게 구분을 해 놓으셔야지 돼요. 자, 메모원가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이라고 얘기해 드렸었어요. 자, 1번 정기 승용차 구입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용하던 차 처분 시 기존 취득원가는 벌써 결정돼 있는 거죠. 이거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과거 의사결정으로 발생한 원가로 향후 의사결정을 통해서 회수할 수 없는 취득원가. 하여튼 얘는 지금 회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결정 난 거잖아요. 이것도 의사결정하고 관련이 없다. 세 번째, 사용하고 있던 기계장치 폐기 여부를 결정할 때 똑같네 이거. 승용차나 기계장치나 뭐 시동원가로 손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공장에 원재료 운반용 화물차를 판매 제품의 배송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야, 이 트럭에다가 원재료 운반할 거니, 제품을 운반할 거니, 새로운 화물차의 취득가능 금액, 이거는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금액은 변동될 수가 있죠. 얘가 답이네요. 그죠? 그래서 메모론가에 대한 그 의미를 알고 있는지를 물어본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까요? 다음 제조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래요. 제조원가. 우선 제조원가를 보시게 되면 1번 간접 원가는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이지만 특정 제품이나 특정 부문에 직접 추적할 수 없는 간접 원가 맞죠? 그 다음에 조업도 증감에 따라 총 원가가 증감하는 원가를 변동원가라고 하며 변동원가 총원가는 이렇게 비례식으로 올라갔었죠. 비례해서. 그 다음에 직접 재료와 직접 노무원가가 여기 속한다 말씀드렸던 거 맞죠? 우리 첫째 시간에 배웠던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정원가는 관련 범위 내에서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단위당 원가는 감소합니까? 그대로입니까? 고정원가는 관련 범위 내에서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단위당 원가가 감소한다. 이거 맞는 말이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이거 어떻게 설명해 드렸어요? 자, 조업도라는 것은 생산량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해서 계속 증가하는 거죠. 그죠? 근데 고정원가의 총원가는 이렇게 일정하죠. 임차료. 그런데 단위당 원가는 계속 한 개당 원가를 단위당 원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위당 원가 한 개당이란 뜻이에요. 한 개당 원가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진다 그랬어요? 이렇게 감소하죠. 그죠? 여기 다시 고정원가는 관련 범위 내에서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단위당 고정원가는 원가가 감소한다. 초원가는 보증 단용 여기 맞는 말이죠? 네, 맞습니다.
여기 동그라미 맞는 말, 간접법 이것도 맞는 말, 여기도 맞는 말, 그죠? 그럼 세 개 다 맞네요. 네 번째 거 볼까요? 나 지금 맞는 거 찾고 있었어. 옳지 않은 것이라. 여러분들도 시험 문제 풀 때 맨날 그거 헷갈리지 않아요? 이거 맞는 거야. 그랬더니 맞지 않는 거 찾으래. 옳지 않은 거. 자, 그다음에 변동원가 봐요. 변동원가는 관련 범위 내에서, 관련 범위라는 건 여기 생산량 100개, 200개, 300개 요걸 얘기하는 거야, 범위. 관련 범위 내에서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단위당 원가 증가해요, 일정해요? 얘는 일정하죠. 그래서 4번이 틀린 말이 되겠네요. 뭐 어려운 말은 아니었었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거 문제 꼭 나온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단원에서. 자, 이번엔 11번 딱 모양을 보니까 완성품 환산량, 우리 지난 시간에 바로 배웠던 여기 뭐 문제 물어보는 거겠어요. 완성품 환산량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대안은 평균법에 의해서 종합원가 계산하고 있대요. 재료 원가는 공정 초기에, 이거 되게 전제조건 중요하다 그랬었죠.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며, 그러면 완성도는 사용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고요. 가공 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고르게 된다고 했어요. 평균법으로 계산해 달라고 하니 우리는 또 잘 말을 들어야겠죠. 근데 이거 하나만 해? 그럼 재미없잖아. 두 개 다 해야지. 자, 여기 제공품 규정이고요. 제공품 규정. 자, 기초 제공품은 100개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 다음에 완성도는 50%. 그 다음에 단기 착수 수량은 2000개. 그 다음에 단기 완성 수량은 1800개. 기말 제공품은 300개. 완성도는 70%. 자, 그러면 우리 평균법으로 먼저 해보라고 했으니까 여기 직접 여기다 쓸까요? 직접 재료비 해야 되는 거 하고요. 재료 원가라고 쓸까요? 그리고 똑같이 재료 원가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하고 가공 원가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을 뭘로? 평균법으로 해봐요. 또는 선입 선출법 두 개 다 해볼 거예요. 자, 평균법은 여기 재료원가인 경우에는 공정 초기에 다 투입됐다고 했으니까 그냥 더하면 되죠. 그러면 몇 개가 됩니까? 나 이거 쓰느냐고 시간이 더 많이 가. 2100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가공원가는 어떻게 계산해요? 1800개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여기 완성도 사용해야 되죠. 그럼 300개가 70% 완성됐다면 지금 3720에 210개가 완성된 걸로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210개를 더해주게 되면 다 몇 개가 돼요? 1800개에다가 210개를 더하면 2000 10개 이렇게 나오죠. 이게 뭐야? 2010개. 그럼 답은 몇 번이 답이에요? 1번이 답이죠. 자, 그러면 선입선출법을 하면 어떻게 돼요? 선입선출법을 하게 되면 평균법에서 기초재고만 빼주면 되죠. 그러면 기초재고 100개 빼주면 여기는 2000개가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가공비는 50개 빼면 되니까 몇 개가 나오겠어요? 1960개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여봐, 답이 있어. 선입선출법 평균법으로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제조기업 원가하고 관련된 건데 매출원가 금액으로 오른 것은 그랬어요. 매출 원가는 여기 약간 길게 가야겠다. 어디다 쓸까? 나눠서 써보겠습니다. 보이죠? 지금 저기 뭐죠? 주어진 자료를 보게 되면 얘는 이거 그리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처음 두 번째 파트에서 배웠던 거예요. 단기 총 제조 원가 배운 거였었죠? 제가 한번 여기서 써볼게요.
얘는 원래 틀이 여기 원재료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제공품 규정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제품 규정에 대한 거. 얘네들은 다 재고자산이기 때문에요. 공통적으로 기초재고하고 기말재고가 다 있다는 게 대부분 공통점이에요. 기초, 기말을 다 갖고 있더라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는 원재료에 대한 거, 여기는 제공품에 대한 거, 여기는 제품에 대한 거, 세 개 공통적으로 이렇게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게 요즘의 트렌드예요. 그래서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어디에다 쓴 내용이에요? 제공품 계정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세 개 다 합친 금액을 우린 뭐라고 불렀어요?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불렀던 거죠. 다 외우고 계실 거라고 봐요. 여기 있는 금액이 150만 원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기초 제공품 재고액, 기초 제공품 재고액은 50만 원, 여기 거죠. 50만 원. 그 다음에 기초 제품 재고액, 기초 제품 재고액은 여기 거 얘기해 주고 있네요. 여기는 80만 원.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재고액, 기말 제공품 재고액은 여기죠. 여기가 300만 원. 맞나? 아니 130만 원. 130만 원. 자, 그 다음에 기말 제품 재고액, 기말은 여기 있는 거죠. 기말 제품 재고액은 30만 원. 그 다음에 직접 재료원가 70만 원. 직접 재료원가는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질문은 뭘 물어봤어요? 매출원가 물어봤죠. 그러면 뭐만 결정되면 돼요? 얘만 결정되면 매출원가 나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해됐어? 그러면 200만 원에서 130만 원 빼면 여기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금액은 얼마가 나왔어요? 70만 원 나왔죠. 여기 70만 원이 바로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로 와야 되죠. 70만 원 똑같아야 되니까. 그럼 150만 원에서 30만 원 빼면 매출 원가는 얼마가 나오나요? 120만 원 나온다. 그죠? 답은 몇 번? 120만 원. 3번 있죠. 이게 답이에요. 이렇게 계산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12번까지 원가 계산 문제 해봤고요.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죠. 네 문제 물론 다 맞출 수도 있고 맞추면 더 좋겠죠. 근데 세 문제 이상 이렇게 판단 뭐죠? 계획을 잡아놓으세요. 원가는요, 세 문제 이상은 거의 다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번, 14번, 15번까지 세 문제는 부가가치세 문제랍니다. 부가가치세 문제를 보게 되면 면세에 해당되지 않는 것 사실이에요. 도서, 여성 생리용품, 학원교육, 역외군성 어떤 거예요? 아, 이런 거 골라가질 수 있잖아. 부가세도 최소한 두 문제는 맞춰요. 여러분이 그 설명 들은 것만 잘 보고 또 기출문제 있잖아요. 여기 나온 거 갖고 정리하세요. 더 이상 책 보고 막 그러지 말고, 물론 관심 있다면 보는데 벌써 저기 전산회계 1급 교재 다 끝났잖아요. 제가 수업 나가면서 보라고 했을 때 그걸 봐주라고 얘기했던 거고, 이제는 우리 시험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뭘로 정리한다? 이제는 기출문제 갖고 정리한다. 자, 그 다음에 14번부터 한번 볼게요.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래요.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경우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달 마지막 날로부터 25일 이내 신고납부해야 된다. 그렇게 하라 그랬었죠.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경우. 지금 이거 간이과세자 얘기하는 거죠?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경우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달, 다음 달부터 신고 25일 이내. 지금 여기 간이과세자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었는데 이 봐요. 간이과세자가 자기 간이과세 포기하겠다고 2월 15일 날 포기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간이과세자로서는
언제까지가 끝나는 거냐면 2월 15일 날 일단 끝나잖아요. 근데 거기 그 2월 달이 속하는 달 마지막 날 2월 말일 있죠. 그리고 그 다음 달 25일까지 즉 3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에 대한 모든 그 부가가치세 관련된 거 있죠. 신고를 끝내고 그 다음부터 저기 3월 달부터 발생하는 것들 있잖아요. 3월 달부터 발생하는 거는 이제 일반 과세자로 되는 거예요. 되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다음 달 3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라는 뜻이지 일반 과세자는 며칠 날부터 일반 과세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응, 그렇지. 일반 과세자는 3월 1일 이후부터는 이 간이과세 사업자가 이제 일반 과세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신고 납부를 간이과세자에 있던 걸 언제까지 끝내라는 얘기예요? 여기 3월 25일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렇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2번 확정 신고를 하는 경우 예정 신고 시 신고한 과세 표준은 제외하고 신고해야 된다. 당연히 예정 신고 때 했으면 확정 신고 때는 확정 신고 것만 해주면 되겠죠. 예정 신고 것도 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 신고 납부해야 된다. 자, 신규 사업하는 날짜를 갖다 한번 또 예를 들어봐요. 이 사람은 4월 20일 날 신규 사업을 개시했어요. 그렇다면 사업 개시일이 일기 확정은 언제까지예요? 6월 31일까지죠. 그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날짜 여기 사업 개시일 여기 해당되는 기간 30일까지 해서 언제까지 신고 납부해야 되겠어요? 7월 25일까지 하면 되겠죠. 신규 사업자는 내가 사업 개시한 날부터예요. 과세 기간이. 그래서 그 끝나는 날까지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 신고 납부해야 된다. 얘도 모든 그 세법은 거의 비슷해요. 다음 날부터가 얘는 아니고요. 폐업을 하는 경우 신규 사업 폐업됐는데 자, 폐업을 며칠 날 했느냐면 4월 20일 날 폐업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이 달의 마지막 날은 4월 30일이겠죠. 그 다음 달 25일까지예요. 매달 25일까지 5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는 언제부터라고 돼 있어요? 폐업일로부터 이날부터 25일 이내가 아니라 이날 달이 속하는 달 다음 달 25일까지란 얘기예요. 이해가 됐죠? 근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부가세법 그 세법 내용에 날짜가 명확히 명시가 안 되어 있고 그 다음 달이 속하는 뭐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서 구분하기가 좀 많이 애로사항 꼽힌단 말이죠. 가능하면 저는 날짜를 예를 들어 드리는 거니까 이걸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자, 그 다음에 사업자 부가가치세법상 법인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증 정정사유가 아닌 것은 뭔가 보자는 얘기죠. 자, 첫 번째 사업의 종류가 변경. 우리가 업태 종목 있잖아요. 법인 사업자의 업태 종목 이런 게 변경되면 사업자 등록증 변경 신고해야지 돼요. 그 날짜로 추가되거나 빠졌거나. 두 번째 상호 사업자 등록증에 뭐라도 변경되면 제가 정정사유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세 번째 주주가 변동이 됐을 때 부가가치세하고 주주하고는 별 상관없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해됐습니까? 자, 봐요. 법인 상장돼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주주 하루에도 몇 명이 변경돼요? 주식 샀다가 팔았다. 저 지금 못한 지가 몇 개월 됐는데 저 지금 사갖고 한 20분 갖고 있다가 팔았어. 그럼 난 그 회사 주주였었죠. 근데 나 팔았어. 근데 법인에서 사업자 등록증 바꿨다 해야 돼요? 말도 안 되죠, 그거는. 그래서 이거는 저기 부가세와 별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얘기해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업장 이전할 때 이게 주식회사와 관련된 거라면 그 대표이사 있죠. 대표이사가 변경됐으면 정정사유예요. 됐죠? 주주가 아니라 누구? 대표이사. 대표이사가 변경되면은 그 사업자 등록증 정정사유가 됩니다라고 얘기해 드린 거야. 사업장을 이전하게 되면 주소 바뀌어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사업자 등록증 상에서 뭐라도 변경되면
사업자 등록증 정정사유라고 얘기해 드렸던 거예요.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여기 이번 시간에는 전산 회계 1급에 대한 이론 문제 15문제를 한번 쭉 같이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여기 회계 그 실무 1급에 대한 실무 같이 한번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